예, 이제 오늘은 이제 7장 그 근대 과학의 발흥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대 과학,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과학은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시대는 완전 과학주의잖아요. 과학주의 시대인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주의적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됐는지, 원래의 과학의 발흥, 기원은 어떻게 되었고 오늘 우리 시대의 과학주의는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실 그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학의 시작, 이걸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역사에서 이제 두 시기가 거의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동시에 이제 나타나는. 근데 이 역사적인 정황이라는 게 아주 참 독특하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동시에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하나는 르네상스고 하나는 이제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동시에 제3의 현상이 하나가 더 나타나는데, 그게 과학의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그리고 과학의 발흥이 한 시대,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적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동시에 일어났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기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했는가, 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근대과학의 등장 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 그죠? 와 이제 그 다음에 이탈리안 베살리우스를 이제 잡을 수 있죠. 코페르니쿠스는 누구죠? 그렇죠. 전문화 천동설을 주장한 거지.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나타나는 거. 그럼 갈릴레오는 뭐죠? 지동설을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중세에는 이 세상도 어떻게 봤냐면은 네모 반듯하게 봤단 말이에요. 평평하게 봤다. 그런데 이제는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지구가 뭐예요? 네모 평평한 게 평면이 아니고 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비로소 이제 이때 와서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서 우주를 이제 이해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우리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오면서 우리를 넘어서 이제 하늘을 보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럼 이전에는 과학이 없었냐? 그러지 않아요. 이전에 당연히 과학이 있었죠. 과학은 늘 있었죠. 나치판도 있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과학들이 이론적으로 잘 정립되지 못했다. 그건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 종교개혁 시대, 요 시대에 와서 과학이 이론으로서 정립됐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되게 과학적인 그 발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중국 사람 역시 과학을 이론화시키지 못했다. 중국에는 과학적 이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전까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그런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파편화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게 이론화가 되어서 이론화라고 하는 것은 표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나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 비로소 이때 이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중세 과학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중세의 모든 과학적인 기원과 원리는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기반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자연철학의 관점에서 과학을 이해하고 논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스승이었던 플라톤과 전혀 다르게, 물론 플라톤과는 다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가였고, 특별히 이제 여러 분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별자를 강조하였던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적 정립이 아주 충분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중세 신학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위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이제 이 중세의 모든 과학들이 다 기반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으냐, 그죠? 틀리냐, 이런 논쟁 자체가 중세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 권위에서 하는 거지,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란 존재하지 않고 고기 안에만 감추게 됐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문학을 봤습니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천체를 본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세과학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또 그 아랍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아랍도 보게 되면은 수학에서는 삼각법, 대수학, 엄청나게 오마르 카이암이라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누비야트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또 이슬람교 운명 개념의 논리적 결론을 끌어내렸고 태양년의 길이를 계산하였고 아주 이제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아랍은 우리가 잘 당시에 생각하면은 대단히 큰 수학적인 어떤 발전을 이룬 그런 연금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과학적인 그런 어떤 시대를 만들었던 게 아랍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랍도 이런 과학적인 파편화된 발전들은 엄청나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론적 기반은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한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책을 이제 보시면은 제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디로 보시냐면은 187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중세과학은 시작. 중세과학 관찰보다 권위의 근거다. 물론 두드러진 예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실험보다 논리학을 통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실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통하여 가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적 논리를 통해서 과학을 한다. 관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세과학의 특징 하나, 바로 관찰보다 권위에 근거했는데,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근거. 요거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중세와 근대 과학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근대 과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대 과학의 기초는 옥스퍼드 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권위로 삼았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현상에 관하여 어떤 잘못을 범했다는 점을 증명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공격할 때 놓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근대 과학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공격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견고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일전에 관찰하는 학자들, 관찰을 그러니까 논리 말로만 들었던 사람이 관찰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말로 들었을 때는 맞는데 눈으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본 사람이 말로 한 사람한테 말할 수 있겠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눈에 본 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는 늘 말로 하였던 사람들이 눈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도 눈으로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럼 결정해야 되겠죠. 이 권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갈릴레오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사건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저항한 거니까 이 권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을 자신도 봤거든. 자신도 보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나타나는 거고 교회법은 갈릴레오의 손을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중세 권위법을 손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제 중세가 균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조 베이커는 아주 중요한데 이 사람이 가장 노조 베이커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인물은 로버트 크로스테스트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게 사진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게 안 나와가지고 못 보여줘요. 잉크가 없어서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로버트 크로스테스트는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철학적인 기반을 두는데 이런 거죠. 드디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제 15세기, 16세기의 파두아 대학이라는 그러니까 이 파두아 대학에서 드디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기반을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것과 눈으로 보았던 것에 달라지는 형상을 드디어 이제 대학이라는 데가 관찰하는 데 아니에요. 관찰하는 걸 통해서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무서운 거는 대학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잖아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하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상은 자꾸만 변하고 있는데 이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 새로운 학자들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왜 이런가? 왜 이런 변화가 있는데 변화를 부정하지? 라는 것이 이제 대학으로부터 제시되어야 됐고 그게 중세 과학의 틀을 허무는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 교회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를 공격하였을 때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른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얘기를 죄송합니다. 누구죠? 우리가 어쨌든 예,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요소가 교회 정통 교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교회가 불안한 거예요. 왜요? 교회의 기반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럼 교회가 무너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아예 과학적인 것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갈릴레오가 말하기를 코페르니쿠스와 성경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이제 변호했고, 이 점이 결국은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이 갈릴레오가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을 갈릴레오가 관찰을 해서 확인해 준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천동설 지도서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개념을 누구요? 이 갈릴레오가 관찰을 통해서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 교리라고 하는 기반이 사실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과학에 의하여서. 그 피렌체에 가면은, 피렌체에 우리는 되게 유명한 게 피렌체 대성당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피렌체 그 시노르 광장 가기 전에 이제 그 한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성경 종교개혁 역사 할 때 그 사진도 보여줄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들어간 입구에는 괴테의 이제 동상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갈릴레오의 그 무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키아벨리의 무덤도 있다. 그러니까 어디냐, 갈릴레오의 무덤이 성당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갈릴레오가 그 재판에서 철회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파문당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천주교인으로 있다가 그 교회에 이제 워낙 위대한 학자니까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되게 중요한 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과학혁명과 겹친다는 사실 우리가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이 근대과학을 등장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근대과학을 만들어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거기 있다. 그러나 뭐죠? 감사한 거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이 근대과학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상을 보게 되면 이게 참 독특해요. 왜 그러냐? 그래 나중에 살펴보면 되겠지만, 그러나 근대과학이 이렇게 발흥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에 두지만, 그렇지만 종교개혁이 당연히 이 근대과학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에서 1519년까지 살았어요. 그냥. 그리고 뉴턴은 1517년에,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기 2년 전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1536년입니다. 다 16세기 일어나는 거예요. 1546년에 뉴턴가 죽습니다.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1473년에서 1543년.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예요? 루터의 시기, 칼빈의 시기 다 겹치죠. 그죠? 루터의 시기와 칼빈이 살던 시기에 코페르니쿠스도 동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30년에 자신의 이론의 기초적 윤곽을 밝혔는데, 이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태양이 지구를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던 그건 지구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뀐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1540년대에 세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첫째는 뭐죠? 코페르니쿠스가 쓴 천체 회전에 관하여, 둘째로는 베살리우스가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죠? 아르키메데스가 그의 라틴어 전집이 1544년에 바젤에서 출판됐습니다. 자,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거에.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쓴 천체 회전, 전체가 회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온 거죠. 지구가 도는 거다 라고 하는,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식이 바뀐 거예요. 태양이 도는 줄 알았, 우린 가만히 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이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돈다. 이거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생각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드디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동시대에 다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인물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 그리고 근대 과학자 코페르니쿠스, 그죠? 그리고 왜 아르키메데스가 왜 중요하죠? 아르키메데스는 그리스의 그 수학자이자 철학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르키메데스의 점, 이거 지렛대 원리, 그런 거 다 만든 사람이 그 아르키메데스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기대 때려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하는 거, 고대에 보게 되면 돌을 해가지고 팍 던지는 거죠. 그게 다 아르키메데스의 그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유명한 게 뭐예요? 아르키메데스 유명한 응? 말. 유레카. 그렇지, 유레카. 유레카가 아르키메데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 아르키메데스의 일화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그 왕의 그 황금관이 진짜 금이냐 아니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나와가지고 깨달았다 그러는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이거 뭐야, 물에다 같은 무게의 그쵸, 물들을 같이 넣었더니 더 이거는 가라앉고 이건 가라앉지 않았다. 뭐 그런 걸 차이를 통해서 이 왕관에 순수한 금이 덜 들어갔다. 이런 거 밝혀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이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집이, 라틴어 전집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1544년에 이 시기에 출판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은 아르키메데스의 모든 과학적 원리, 수학적 원리를 이제 자신의 시대에 책으로 보는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보면은 BC 287년에서 212년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1544년이니까 약 1300년 후에 사실은 책이 발간됐어요. 아르키메데스의 말로만 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유럽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에 수없이 많은 각 나라 언어에 독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이렇게 정말 귀한 책들이 다 있었는데 이거 있다는 것만 알지 우리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나타났을 때 엄청난 거거든요. 번역돼서 내가 한국어로 그 고전을 본다? 이거는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과학적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그죠? 이게 동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16세기, 17세기 얘기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21세기잖아요.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500년 전이 된다는 거죠. 100년 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18세기에 기중기의 원리 누가 만들어요?
예? 정약용 18세기의 기중기의 원리. 그 기중기의 원리는 원래 누구의 원리예요? 아리키데메스. 아리키데메스의 이미 BC 200년에 있던 이 아리키데메스의 원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18세기에 이제 정약용에 의하여서, 왜냐하면 정약용이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서학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를 통하여서 천주에 대해서 실학에서 서구에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따지면은 16세기니까 우리 18세기니까 200년 뒤에 이제 아르케미데스의 이 원리가 200년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정황이고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끄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1561년부터 1626년까지 살았어요. 그럼 프란시스 베이컨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법률가, 수필가, 대법관이었는데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때에 당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스콜라적 어떤 세계관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론 신학을 얘기합니다. 철저히 모든 걸 이론화시키는 거지. 딱딱 이론화, 관찰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신학도 그다음에 문학도 다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딱딱하잖아. 건조한. 그런 시대에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실은 이제 그 시대를 향하여서 포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 시대에 도전했던 사람들, 그 시대의 전통에 대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전통을 이제 제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마 역사를 바꾸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연의 비밀을 캐기 위한 조심스러운 관찰과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강조하는. 자,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중세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인식론, 그 다음에 논리학, 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걸 학문적으로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네가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경연아, 사랑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게 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이런 논리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야, 논리적으로 얘기해봐. 그럼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우린 이미 주의 이후에 사는 사람이고 더군다나는 포스트 모더니는 해체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뭐요? 사랑은 뭡니까? 눈물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옛날 노래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아니, 왜 눈물의 씨앗이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사랑은 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을 얘기해. 사랑은 기술이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잖아. 어떻게 또 눈물의 씨앗이 어떻게 사랑이 돼?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사랑은 느끼는 거지. 그게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15세기로 간다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시대는 그거는 지식인이 아니야. 사랑은 더 논리적으로 하는 거야. A 플러스 B, 고 C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런 어떤 스콜라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신학도 되게 이제 딱딱한 신학으로 형성했던 시대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뭘 강조하게 되냐면 아까 저 관찰과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요구하고 관찰해 보라는 거야. 사랑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관찰해 보라는 거야.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관찰해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나는 대단한 그 예술 작품, 문학 작품들이 스콜라 신화가 저항해서 나타나는 거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의 변화도 아니 문학의 변화도 사실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프란시스 베이컨이 관찰해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얼개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범했다는 거니까.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 우주가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근데 이전까지는 우주가 어떻게 돼 있어? 닫힌 거야. 지구가 닫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는 밖을 못 보니까 닫혀 있지.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보면 아침, 점심, 저녁이 바뀌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도는 거야? 해가 도는 거야? 해가, 논리적으로는 맞지. 내가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그런데 뭐야? 우주를 열어서 보기에 대해 관찰해 보니까 뭐야 이거?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죠. 내가 움직이네? 그러니까 관찰하기 전과 관찰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진 경우. 이거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야. 전환이 일어나듯이 완전히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거를 실험으로 확인해 준 최초의 인물이 되는 거지. 그가 뭘 만들었어? 안경을 만든 거지. 만안경을. 물론 덴마크의 티코 브라헤도 관찰을 통해서 비슷한 결과에 이르렀지만 갈릴레오는 자기의 발견을 생애 내내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국어로 분명하게 표현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가 쓴 글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알고 있어도 그걸 남기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안 그러겠어? 생각을 해봐. 아리케데베스가 아무리 뭘 했다 할지라도 남아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런데 그게 남아있잖아. 그래서 아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많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그 소크라테스, 자기 스승의 글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글 쓴 적이 없어. 책 쓴 적이 다 제자인 플라톤이 열심히 써가지고 남겨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상을 알지 못하듯이 똑같은 거거든. 그가 결국은 갈릴레오가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자기가 실험하여 안경을 만들어서 보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다르다 된 거지. 이게 점점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 지금씩. 완전 이거는 대변혁이야, 그지?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코페르니쿠스가 옳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 이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다른 구조로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1부 쉬고 2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